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2024년 4월 10일, 지금부터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인데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날에서는요, 3주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해왔는지와 더불어서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자, 그 첫 순서로 오늘은 포항 남구 그리고 울릉도를 지역구로 둔 김병욱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손희권 경북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희정 포항시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용길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병욱 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지금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기는 한데 궁금하네요. 최영규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지난 3년 동안 이 국회가 해왔던 활동을 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 입법과 사법 감시를 하는 이 비영리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3년간 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는데 모두 D약점, 그러니까 이 재수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유를 보면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회법에 따라서 월 3회 이상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야 되는데 입법을 하는 곳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 사실 이 선거법, 선거구 획정 역시 선거가 있기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 국회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고요. 또 이 법안 발의를 보면 이 수정 가결된 경우가 4.76%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가면 그냥 이 거수기 역할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여야 일당들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조정의 기능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와 비교해 보면 20대 국회에는 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당 이 교섭단체 역할을 하는 정당이 있으면서 이쪽 저쪽 좀 협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회가 가진 이 구조적인 좀 한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언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구만 보더라도 대충 여론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대 야당의 일방적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더불어서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정부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게요. 먼저 박희정 의원님께 들어볼까요? 평가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 이런 평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뭐 대놓고 싸우기만 하자, 이런 분위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 우리나라 정세를 보게 되면 국제 정세로 인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물가도 오르고요, 기름값도 오르고요, 취직은 안 되고 겨우겨우 취직을 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이런 팍팍한 삶의 고통을 국민들이 다 겪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쟁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21대 국회가 민생 외면 그리고 방탄국회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는 사실상 2020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80석 거대 여당으로 시작된 21대 국회였습니다. 즉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국회는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뭐 내각의 국회 무시 또는 출장소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거대 야당의 정부 발목 잡기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간 발목 잡기, 생떼 쓰기 뭐 하나 협조한 게 있습니까?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국회가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김병욱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두 분이서 한 줄 평을 간단히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서 큰 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원 의원님께 들어볼까요? 당의 선봉에서 싸우며 우리 포항 제도약의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초선의 보좌관 출신의 국회의원이거든요. 또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 중에 남자 중에 가장 젊고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포항을 위해서도 우리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또 의대 설립을 위해서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썩은 땅과 개복치 그리고 SNS 참 낯설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 때 썩은 땅 논란이 터지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정치인이라서 조금은 이제 서툴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뭐 트집은 가난한 마음 같은 거친 표현들이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정치인의 언어는 갈라진 민심도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점수를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태풍 오마이스가 포항을 강타했던 2021년 8월 23일 대부분의 지역 정치인들은 태풍을 잘 대비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SNS에 올렸었는데 김병욱 의원께서는 갑자기 개복치 홍보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뭐 좋은 의도라고 해도 태풍 전야라면 좀 올리실 때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SNS를 통해서 지역구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은 저도 참 부러운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반대로 젊은 정치인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SNS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법이나 지역과의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그동안 봐왔던 지역 정치인과는 참 다르고 낯설었다. 아무래도 양당을 좀 대표해서 저희가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시각,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청 기자. 네, 이 김병욱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고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이 김병욱 의원에 대한 뉴스 보도 빅데이터를 이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3년 반 동안 김병욱 의원을 다룬 언론진흥재단 이 빅타임즈에서 제공하는 기사 보도 건수가 988건이었는데요. 이 경북과 국회의원, 국민의힘을 제하고 나면 키워드가 이렇게 꼽혔습니다. 포스코, 포스텍, 태풍 흰남노, 교육부,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준석 이렇게 키워드가 꼽혔는데 이걸 정리해보면 지역구가 있는 이 포스코와 연관된 의정활동이 많이 알려졌고 소관 상임위인 교육부 관련 국정감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또 한 가지가 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으로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관계가 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임기 초반에 잡음이 좀 다수 있었죠. 지난 2020년 그러니까 4.15 총선 직후에 그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안동 풍천면 주변의 산불 비상사태 상황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 당선자 3명이 술자리에 함께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3명 중에 한 분이 이제 현재 김병욱 의원이셨죠. 무엇보다 이제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의원직 유지라는 결론이 나긴 했어도 벌금형을 받긴 받았었거든요. 이런 논란이 좀 계속되다 보면은 의정 활동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되게 안타까웠었는데 특히 이런 논란이 또 초반에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김병욱 의원의 임기는 그 논란이 지나간 향후의 인연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말씀처럼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에서는 유죄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그 어려움을 딛고 의정활동을 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힘든 시기가 있었으나 그 힘든 시기 동안도 함께 포항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교육 관련, 포스코 관련 그런 것들은 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냈었고요. 또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막 참 목소리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김병욱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 제작진들이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교도 좀 예산 따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영일만 대교. 영길만 대교 하고 있고 경산강 지금 작년에 흰남노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피워복구 이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등등 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가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으로 봐가면 잘했다고 봐야지. 어떤 일을 잘했어요? 원래야 나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만 잘한다고 그럴 사태예요. 그저 그래요? 그저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혹시 좀 무슨 일 했는지 아세요? 국회의원으로서. 뚜렷하게 기억나는 건 없어요. 좀 아쉽죠. 어떤 게 아쉬우세요? 뭐 전체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고 초선이다 보니까 아직 뭐 이제 주민들한테 뭐 공유도 안 되고 대화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일도 그렇게 뚜렷하게 뭐 나오는 그런 것도 없고. 자기가 제일 먼저 뭘 했다는 거 플랜카드 보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시민들 이렇게 길거리 많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자기가 먼저 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 그런 이제 소통의 시간이 가지게 되니까 좀 더 많이 접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시민들의 평가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님. 현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 보이긴 한데 정말 잘한다. 이런 이제 뜨거운 지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불안해 보이는 요소이긴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소속된 그것도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막연한 호감을 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원내 부대표를 하다 보니까 계속 상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다양한 방송 출연하다 보니까 또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지역민하고 더 많이 만날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분명한 것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이상은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주로 저도 같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위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있는 행사장에 가거나 아니면 초청을 받아서 또 모임에 가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우리 주민들 모두에게 다가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국회의원에게는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는 것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법안을 조금 의미 있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 의원님부터 들어볼게요. 왕성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20건 정도 이상을 발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 정도 발의된 법안 건수는 매우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통과된 법안이 한 20건 정도가 됩니다. 이는 대구, 경북 내, 아니 전국 내에서도 매우 높은 통과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표 발의 법안 중에 의미 있는 법안을 살펴보았는데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이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우편료를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법이 있고요.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호미 반도가 해양 정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년 흰남노 태풍 극복을 위해서 흰남노 4법을 발의했는데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그 15세 미만 사망보험 단체로 이제 가입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그런 법안을 들 수 있습니다. 박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처음 만드는 법안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정 활동의 방향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든 발의한 법안은 임기 중에 꼭 가결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김병욱 의원의 첫 입법 활동을 봤더니 그 국회 시스템상에 등록된 걸로는 2020년 6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당시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 등 103명이 공동 발의한 것이 이제 처음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특이한 점은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은 103명 공동 발의를
같은 날짜에 8건을 등록했던데 이 중에 4건이 계류 중이고요. 4건이 대안 반영 폐기되어 있었습니다. 공동 발의라 해도 조금 이제 가결된 것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대표 발의를 처음 하신 것을 봤더니 2020년 6월 25일에 접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안 지역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서해 5도처럼 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를 향해서 의정 활동을 방향 잡은 것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좀 살펴봤더니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서해 5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에 울릉도 독도를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준비 과정에서 좀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을 새로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것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68건의 안건 중에 가결된 것은 단 2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발의한 것까지 합하면 수십 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자면 숫자로 보는 입법 활동은 좀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국회의 법안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6월 1일 날 공동 발의된 8건 중에 4건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180석의 민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또 2건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원안 가결을 말씀하실 겁니다. 대표 발의 법안이 통과되는 건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 반영 폐기 등등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대안 반영 폐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법안이 통과되는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안 반영 폐기, 수정 가결, 원안 가결 다 합쳐서 대표 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고 그게 20건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앞서 우리 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여러 개의 법률안이 발의가 되기 때문에 대안 반영 폐기가 의미 없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 의미 있는 입법 제안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이후에도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정량평가보다는 실제로 어떤 법안을 발의했느냐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본인이 발의한 법안도 법안이지만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참여해서 어떤 표를 던졌느냐 거든요. 일단 김병욱 의원이 참여한 표결 건수가 1,526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 정도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찬성한 건수가 1,333건, 반대한 건수가 29건, 기권한 건수가 164건인데 조금만 이해를 보태자면 지금 여야 양당이 워낙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아예 양당 모두 이 표결 자체에 참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라는 부연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반대한 건수들을 쭉 살펴봤는데 당의 입장에 반해서 좀 소신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게 약 3년간의 그런 이제 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인 것 같은데 말씀드리지만 2020년 6월달 임기 시작하고 작년 5월까지 야당의 입장에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독주에 맞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당에 힘을 보태는데 또 힘을 보태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입법과 관련된 일을 주 업무로 하기는 하지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죠. 국민의힘이 발표한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 연속 김병욱 의원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기로 할게요. 이 행정부를 제대로 좀 비판하고 감시하고 있는가? 손익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정감사 우수의원 한 번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상임위에 우리 당 의원 중에 한두 명, 많으면 2명, 적으면 1명만 뽑는 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인데 그걸 3년 연속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왕성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활동을 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주로 3년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수위원을 받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교육정책 비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와서
우리 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이런 부분들이 국정감사와 아까 말씀하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 역할에 있어서 잘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평가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국정감사 관련해서 외부의 수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외부 수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 내에서는 전 정권 때리기를 잘하니까 좋은 평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관련해서 외부 수상을 확인하지 못해서 객관적으로 우수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국정감사가 사실 스타 국회의원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이 정부에 대해서 감시하고 이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 비판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3년 동안 제가 좀 살펴봤을 때 첫 해에 지역과 정부에 대한 감시 부분에 있어서 좀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긍정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 조국 전 장관에게 서울대에서 급여를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 그리고 한정공과대학이 출범하면서 이게 이 부모 찬스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 부분,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보면 국정감사 중에 포항 수성사격장에 아파치 헬기 사격을 중단해달라 적극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 교육부의 국정감사에서 조민 씨에 대한 이 입학 취소에 대해서 부산대가 좀 방관하고 있다. 결국 법적으로 입학 취소 결정이 났죠. 이거는 어쨌든 이 국회의원이 제대로 지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전국 미활용 폐교 문제를 지적하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도 이후에 제도 개선 방향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게 2021년과 22년 연달아서 지금 경북대병원 국정감사를 하면서 울릉도에 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된다. 2년 연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까지 이 제안이 좀 됐더라면 이거는 그 스타성과 실리들을 다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울릉도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는 정말 조속하게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이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지방적인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울릉도만 특화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계속 복지부와 교육부 등등을 통해서 울릉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워낙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금병욱 의원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익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포항 시민들과 함께 포스코홀딩스의 본사 포항 이전에 힘을 모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국민의힘 당협에서는 구성원들 모두가 릴레이 피켓 시위를 또 펼쳤었고요. 무엇보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당시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노숙투쟁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또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회의원이 천막 투쟁을 했다는 거, 그게 또 포스코에 큰 압박이 되었고 그게 또 합의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결과 23년 3월 17일 날 이전을 합의를 했는데요. 현재는 소재지, 그러니까 본사의 주소지를 포항에 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포스코 홀딩스의 물적 그리고 인적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포항으로 와야 된다라면서 포스코를 설득하고 포항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천막 농성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합의 관련 최초 보도를 했던 것은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좀 감정적이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이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항상 이제 포스코 때리기로 일관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보였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포스코의 행태에 전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화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로는 포항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자 역할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의 감정적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 언론 기고문이나 포스코와의 그 회의에서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말씀하신 조정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지역 현안은요, 아마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을 흰남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도 지역 복구가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그 흰남노 관련 패키지 법안을 김병욱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제 대안반영 폐기가 됐습니다만 상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같은 개정안은 계류 중이더라고요. 근데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관리기관들이 다르다 보니까요. 냉천의 복구율이 아직도 좀 저조해서 오천 주민들의 정말 가슴 쓸어내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빠르게 좀 이렇게 복구할 수 있도록 좀 어떤 안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저와 함께 새벽 2시, 3시, 3시까지 아마 시청에서 함께하고 동사무소로 또 흩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2시가 넘어서 대송면에 물이 찬다 어떻게 할까라는 보고가 들어왔고 이강도 시장과 함께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 후에도 누구보다 먼저 피해 현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함께 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요. 아까 패키지 법안 말씀하셨는데 통과가 더 되어야 될 부분들 있습니다.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난해 김병욱 의원은 예결위원이었고 그 내에서 예산 확보와 또 황사댐 예산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자, 김병욱 의원의 의정 활동과 지역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해지네요. 우리 지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어떤 당부의 말을 하고 싶으신지, 국회의원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저희 제작진이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 뭐 초선이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지역에 지금 뭐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되도록 좀 열심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림은 대교랑 우리 용산천 그리죠 흰남노 때문에 우리 고생했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죠.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도 많이 한꺼번에 오고 태풍도 불고 이러다 보면 태풍도 요새는 뭐 예전 태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요즘에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좀 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냥 목표 없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집에서 있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청년 일자리. 예 그런 거 예. 결국 지역민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라는 목소리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총선으로 22대 국회가 출발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정 의원님께 들어볼게요. 경북은 정치 지형이 참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인데요. 하지만 변함없이 고여있는 지역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새로운 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지역민과 함께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 배출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이 경북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후보를 배출을 하고 또 국민의힘이 우리 도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가는 또 내년 총선이 결국 정책 선거가 되어서 더 다양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더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마음은 자식을 키우는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부모에게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해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 좀 자랑할 만한 자식이 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조금 더 중앙정계에서 야 우리 포항 남구 울릉 국회의원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역할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또 시민들은 바라고 있지 않나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원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우리 김병욱 국회의원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중앙 정치에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 남구 울릉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에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바로 세워주실 분들은 국민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평화가 밥이 되고 민주주의가 상식이 되는 그런 나라 국민들께서 꼭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이 평가와 앞으로 기대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중앙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병욱 의원님께서도 그 역할, 조금 더 큰 목소리를 우리 대신 내줄 수 있는 역할에 조금 더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집으로 3주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포항 남 울릉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 시사날에서는요, 김정재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 평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